여기가 어디라고 잡상인이 들어와. 거지 같네 정말. 죄송합니다.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30 중반인 부회장 아내 인숙이 손을 휘젓듯 순희 씨를 밀어냈고 순희 씨는 그 기세에 휘청거리며 바닥에 손을 짚고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순희 씨의 눈앞에서 김치 국물이 튄 도시락 가방이 처참하게 나뒹굴었고 명품으로 치장한 인숙은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순희 씨는 70 평생 처음 겪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와 함께 백발의 회장이 나타나 며느리에게 불호령을 내리던 중 바닥에 떨어진 낡은 지갑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갑 속 투명한 칸에 끼워진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그 속에는 50년 전 전쟁통에 놓쳐버린 자신의 젊은 날과 수줍게 웃고 있는 첫사랑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내딸의 사연 라디오 가족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막내딸 정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봉천동에서 50년의 그리움을 안고 살아오신 김순희님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가난 때문에 고개 숙여야 했던 초라한 배달원의 하루. 하지만 그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 반세기 전 헤어진 첫사랑과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엇갈린 운명 속에 감춰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과 가슴 시린 순애보.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관악구 봉천동의 가파른 언덕길.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새벽입니다. 73살 순희 씨는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10년 전 아들 내외를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고 핏덩이 같은 손자 민준이를 홀로 키워온 세월이었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 명문대생이 된 민준이가 기특했지만 비싼 등록금은 늘 순희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휴학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순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1년만 벌어서 복학할게요.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희 씨는 절대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치고는 다음 날 바로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강남의 한 배달 전문점 일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빌딩 숲이 빽빽한 강남으로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보온 기능이 있는 묵직한 도시락 가방을 양 어깨에 메고 전쟁터 같은 거리를 달렸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이었지만 민준이의 등록금 고지서를 생각하면 다리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 순희 씨가 배달할 곳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성진그룹 본사 빌딩이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작은 사무실들과는 차원이 다른 으리으리한 건물이었습니다. 회전문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로비에 들어서자 순희 씨는 저도 모르게 위축되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색바랜 점퍼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음식 냄새가 밴 도시락 가방, 바쁘게 오가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순희 씨는 마치 딴 세상에서 온 이방인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 임원실 복도에 내리자 무거운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주문표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발을 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맞은편에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30대 중반의 여자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부회장의 아내이자 콧대 높기로 유명한 서인숙이었습니다. 인숙은 순희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듯한 경멸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경비들은 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인숙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순희 씨는 당황해서 허리를 굽히며 도시락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 도시락 배달 왔는데요. 배달?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냄새 나는 걸 들고 들어와요? 인숙은 순희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쏘아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문하신 분이 계셔서. 됐고, 당장 나가요. 비위 상하니까. 인숙이 손을 휘저으며 순희 씨를 밀치듯 다가왔습니다. 순희 씨는 뒷걸음질 치다 그만 발이 꼬여 비틀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방이 열리며 새빨간 김치 국물이 하얀 대리석 바닥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어머, 어머! 미쳤나봐! 이거 봐! 바닥에 김치 국물 다 쏟긴 거! 인숙이 기가 차다는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희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황급히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닦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희 씨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바닥을 닦으려는데 인숙의 뾰족한 구두코가 순희 씨의 손등을 툭 걷어찼습니다. 이 냄새 어떡할 거야? 조금 있으면 중요한 손님들 오시는데. 거지 같네, 정말. 거지 같네. 그 말이 순희 씨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복도에 나와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순희 씨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엎드려 바닥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대체 복도에서 이게 무슨 소란이야? 쩌렁쩌렁한 고함과 함께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성진그룹의 회장 78살의 김영수였습니다. 70 후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인숙은 시아버지의 등장에 당황하며 얼른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웬 잡상인 같은 노인네가 들어와서 물을 흐리길래. 아무리 잡상인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어르신을 바닥에 꿀려놓고 그게 무슨 행패냐. 영수 씨는 며느리의 변명을 단칼에 자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면 그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다. 당장 비켜라. 서슬퍼런 시아버지의 호통에 인숙은 입을 삐죽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수 씨는 혀를 차며 성큼성큼 다가와 바닥에 주저앉은 순희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십니까? 저희 며느리가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순희 씨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고개를 들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 숨 막히는 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희 씨는 영수 씨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도시락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가다시피 걸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황급한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듯 혀를 찼습니다. 저런,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영수 씨가 바닥을 내려다보는데 김치 국물을 닦던 자리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순희 씨가 가방을 챙길 때 흘린 낡은 갈색 지갑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지갑 떨어뜨리셨소. 영수 씨가 급히 지갑을 주워 들고 소리쳤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히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에 무심코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신분증이라도 있을까 싶어 안쪽을 살피던 영수 씨의 손이 갑자기 공중에서 딱 멈췄습니다. 지갑 투명한 칸에 끼워진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50년의 세월이 흘러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그 작은 사진 속에 젊은 날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줍게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영수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틀림없었습니다. 영수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이 왜 이걸?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움켜쥐고 이미 굳게 닫혀버린 엘리베이터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에게 주소를 내밀며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쿵쾅거려 도저히 사무실의 정막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전 피난 중 난리통에서 놓쳐버린 손, 죽은 줄로만 알고 평생 가슴에 묻었던 첫사랑 순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숨이 가빴습니다. 영수 씨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관악구 봉천동의 좁고 가파른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멈춘 곳은 세월의 때가 묻은 낡은 다세대 주택 앞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끼익 소리와 함께 녹슨 철대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사람은 방금 전 회사 복도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도시락 배달원이었습니다. 모자를 벗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순희 씨는 대문 앞에 서 있는 노신사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순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아까 바닥을 더럽힌 일로 배상을 요구하러 회장님이 직접 온 건 아닐까? 덜컥 겁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닦고 왔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희 씨가 뒷걸음질 치며 연신 고개를 숙이자 영수 씨는 그 안쓰러운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보였습니다. 지갑을 받아든 순희 씨의 표정에 안도와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지갑을 건네주는 대신 펼쳐진 지갑 속 빛바랜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영수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의아한 듯 영수 씨를 쳐다보다가 시선이 사진에 닿는 순간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제 첫 정인입니다. 전쟁통에 헤어진 순희 씨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들자 영수 씨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순희야, 나다. 나 영수다. 순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영수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사이로 50년 전 그리운 청년의 눈매가 겹쳐 보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영수 씨세요? 순희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자 순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50년을 참아온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골목길 평상에 마주 앉아 50년의 세월을 풀어놓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는 틈만 나면 순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최고급 식당에 데려가 맛있는 밥을 사주기도 하고 전망 좋은 찻집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순희 씨에게
이제라도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영수 씨의 애틋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을 불안한 눈으로 감시하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수 씨의 아들 정호와 며느리 인숙이었습니다. 어두운 서재, 정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정호는 신경질적으로 끊고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딘가에 쫓기는 듯 퀭한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인숙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요즘 그 배달 할머니한테 완전히 푹 빠지셨어요. 재혼이라도 하시면 우리 몫은 반 토막 나는 거라고요. 인숙의 말에 정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안 그래도 빚 독촉에 시달리는 판국의 유산마저 줄어든다면 그야말로 끝장이었기에 정호는 굳은 결심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순희 씨가 집 앞 평상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날리며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호와 인숙이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험악한 표정으로 대문을 밀고 들어와 인사를 하기도 전에 순희 씨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순희 씨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봉투가 터지며 5만 원권 지폐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순희 씨는 날아오는 돈다발에 얼굴을 맞고 비틀거리며 무슨 짓이냐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나이 70 먹고 배달일이나 하던 주제에 회장님 첫사랑이라니. 팔자 좀 고쳐보려고 했나 본데 꿈 깨시지. 인숙은 바닥에 흩어진 돈을 구둣발로 짓이기며 쏘아붙였습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다시는 아버님 곁에 얼씬거리지 말고 죽은 듯이 살아. 알았어? 순희 씨는 모멸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도 남의 돈 탐낸 적 없고 부끄럽게 산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라는 여자와 아들은 자신을 늙은 꽃뱀 취급하며 짓밟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돈을 주우라고 소리를 빽 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달려와 정호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순희 씨의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민준은 집 앞에서 벌어진 참담한 광경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돈, 모욕을 당해 떨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뻔뻔하게 서 있는 낯선 남녀. 정호가 민준의 손을 뿌리치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당장 사과해. 우리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이 돈 다 주워 담아. 하지만 인숙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할머니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호와 인숙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를 타고 굉음을 내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고 멀어지는 차를 노려보았습니다. 순희 씨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주먹을 감싸 쥐었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돈을 줍는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면 된다고 가르치셨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를 저런 인간들에게 모욕당하고 짓밟히는 꼴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는 대신 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저 인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민주는 뼛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희 씨는 영수 씨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에게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꽃뱀 취급하며 짓밟는데
그 아비와 웃으며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영문도 모른 채 발만 동동 굴렀지만 순희 씨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몇 주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TV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진그룹의 메인 서버가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아 마비되었다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록 자식들은 끔찍했지만 영수 씨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 진짜 대박인 소식 있어요. 순희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신이 났을까? 민준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국제 화이트 해커 대회 우승했잖아요. 그 이력 덕분에 성진그룹에서 보안팀 인턴으로 특채 제안받았어요. 뉴스에 나오는 거기요. 제가 가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래요. 민준이는 할머니의 굳은 표정을 읽지 못한 채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일 잘 해결하면 5천만 원 상금도 주고 바로 정직원 시켜준대요. 그러면 연봉도 세니까 우리 할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다 호강시켜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순희 씨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며칠 전 돈다발을 던지고 간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니. 만약 민준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입사를 거절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내자니 손자가 겪을지도 모를 모욕이 두려웠고 막자니 영수 씨의 평생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순희 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저토록 해맑게 웃으며 할머니 호강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그 희망을 제 손으로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만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장하다. 정말 장해. 순희 씨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과 불안이 서려 있었지만 민준이는 자신의 성공에 들떠 그 그림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성진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생애 첫 출근,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을 위기에서 구할 핵심 인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출근하는 손자의 뒷모습을 보며 소금물 같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발 저 아이가 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를, 부디 무사히 일만 마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성진그룹 보안팀 상황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민준이 들어서자 시선이 집중되었고 보안팀장의 다급한 브리핑을 들은 민준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타닥타닥 현란한 손놀림과 함께 검은 화면 위로 하얀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붉게 물들었던 모니터들이 하나둘씩 정상적인 파란 불빛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업체들도 다 포기했던 난공불락의 서버가 앳된 대학생의 손에서 거짓말처럼 복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엔터키를 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메인 서버의 복구가 완료되자 상황실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상황실 문이 벌컥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정호가 들어왔습니다. 보안팀장의 보고를 받은 정호는 안색이 밝아지며 민준에게 다가와 거들먹거리며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자네가 그 우승자구만. 수고했네. 아주 큰일을 했어. 민주는 모자챙을 살짝 들어 올리며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민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집 마당에서 돈다발을 뿌리며 할머니를 모욕했던 그 남자. 이거 먹고 떨어져 죽은 듯이 살아 라고 윽박지르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성진그룹 부회장이라니 충격과 분노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민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로 명함을 건네며 특별 채용과 두둑한 연봉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정호가 내민 명함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다닐 생각 없습니다. 정호가 당황하여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고 함부로 짓밟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서는 단 하루도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 자식이 지금 누구 앞에서? 부회장님, 며칠 전 제 할머니께 뿌리셨던 그 돈이나 다시 챙기시죠. 저희는 그런 더러운 돈 필요 없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순간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제야 며칠 전 봉천동 골목에서 마주쳤던 그 건방진 녀석의 얼굴이 기억난 것입니다. 너였냐? 그 할망구 손자? 정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자 민주는 싸늘한 비웃음을 날리며 쓰고 있던 모자를 고쳐 썼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우셨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발도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황실을 나갔습니다. 쾅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정호는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여 씩씩거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눈치를 살피자 정호는 보안팀장에게 이 일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회장에게는 보안팀이 자체적으로 해결했다고 보고하고 민준의 공을 가로채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차피 제 발로 나간 녀석이니 다시는 마주칠 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정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시각 회장실에서는 영수 씨가 초조하게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상기된 얼굴로 들어와 서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영수 씨가 기뻐하며 그 학생이 해낸 거냐고 묻자 정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뱉었습니다. 아니요. 아쉽게도 그 학생은 실력이 부족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뭐라고? 그럼 어떻게 해결한 게냐? 제가 며칠 밤새워서 보안팀을 독려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결국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정호는 뻔뻔하게 모든 공을 자신과 직원들에게로 돌렸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호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며 콧노래를 불렀지만 회사를 박차고 나온 민준의 분노는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준은 마당에 나와 계신 할머니를 왈칵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나 다 알았어. 그 사람들이 누군지. 순희 씨는 손자의 떨리는 어깨를 토닥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더 좋은 곳에 취직해서 보란듯이 성공하겠노라고.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노라고. 방으로 들어간 민준은 곧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버를 복구하면서 백업해둔 로그 기록들 속에 정호의 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민준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욕한 대가 반드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민준은 이를 갈았습니다. 한편 정호는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에 젖어 있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언제 다시 나타나 진실을 폭로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여보, 안 되겠어요. 확실하게 끝내야지. 인숙이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도끼 어린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 할망구랑 그 손자놈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해요. 꽃뱀 사기단으로 몰아서 경찰에 신고해버리자고요. 신고?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냐. 증거야 만들면 되죠. 아버님이 그동안 그 할망구한테 쓴 돈, 선물, 밥값 다 합치면 꽤 될걸요? 그걸 빌미로 노인 상대로 사기쳤다고 몰아가면 돼요. 정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그거 괜찮네. 아예 매장을 시켜버려야 우리 앞에 얼씬도 못하지. 정호와 인숙은 사악한 미소를 교환하며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영수 씨는 순희 씨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째 전화도 안 받고 핑계를 대며 만나주지도 않으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영수 씨는 기사를 대동하고 무작정 순희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순희야, 나다. 잠깐 얼굴 좀 보자.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니? 영수 씨가 대문 밖에서 애타게 불렀지만 안에서는 기침소리만 들릴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돈다발을 맞았던 수모가 떠올라 도저히 영수 씨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한참을 서성이다 힘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평화롭던 순희 씨의 집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등기 우편 하나를 건네주고 갔습니다. 봉투에는 관악경찰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믿을 수 없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석 요구서, 죄명, 사기 및 공갈 협박. 순희 씨의 손에서 종이가 힘없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순희 씨는 경찰서에서 날아온 출석 요구서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기 및 공갈 협박, 평생 남의 돈 10번 한 장 허투루 쓴 적 없이 정직하게 살아온 순희 씨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죄명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빠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주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기겁하며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손에 쥐어진 종이를 확인한 민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고소인은 다름 아닌 정호와 인숙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범죄자로 몰아쓰려는 그들의 패륜적인 행태에 민준은 치를 떨었습니다. 다음 날 순희 씨는 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관악경찰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영수 씨와 함께 갔던 식당 영수증, 찻집 결제 내역, 선물 받은 스카프 가격표까지 그동안 영수 씨가 순희 씨에게 썼던 모든 비용이 사기 피해액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회장님 꼬드겨서 뜯어낸 거 맞습니까? 형사의 비아냥거리는 질문에 순희 씨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뜯어낸 적 없어요. 다 그분이 사주신 건데. 아드님 말로는 할머니가 회장님한테 접근해서 공사 쳤다던데. 참나, 요즘은 70대 할머니 꽃뱀도 다 있네. 대단하다, 대단해. 형사는 혀를 차며 순희 씨를 파렴치한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순희 씨는 모멸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강압적인 조사에 순희 씨는 결국 혼절하고 말았고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희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꽃뱀으로 모은 자식들의 행태가 끔찍했지만 그래도 순희 씨는 그들을 이해해 보려 애썼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갑자기 나타난 자신이 회장님의 유산을 가로챌까봐, 그래서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겁이 나서 그랬겠지. 순희 씨는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가슴만 쳤습니다. 한편 영수 씨는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 순희 씨 걱정에 속이 타들어 갔습니다. 집에도 못 오게 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영수 씨는 비서실장을 불러 순희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조용히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시간 뒤 보고를 하러 들어온 비서실장의 표정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순희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답니다. 뭐라고? 병원? 어디가 편찮으신 게냐? 그게 관악경찰서에서 며칠 내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시다가 쓰러지셔서. 비서실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조사라니, 대체 무슨 조사 말이냐? 누가 신고라도 했단 말이냐? 부회장님, 박정호 부회장님께서 사기 및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하셨답니다. 영수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정호의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정호와 인숙은 갑작스러운 영수 씨의 등장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이놈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영수 씨의 불호령이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순이를 꽃뱀으로 신고해? 내가 쓴 밥값, 선물값을 사기 피해액으로 둔갑을 시켜?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정호는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영수 씨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거래처 김 사장 부부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죽고 혼자 남은 핏덩이 같은 널 내 자식으로 거둬서 친아들보다 더 귀하게 키웠거늘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영수 씨의 입에서 기어이 금기시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 평생 콤플렉스였던 그 치부를 아버지가 직접 들춰낸 것입니다. 당장 고소 취하하고 순이 앞에 가서 빌어. 안 그러면 내 유산 10원 한 장 너희한테 안 줄 테니까 그리 알아라. 영수 씨는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 남겨진 정호와 인숙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여보, 들었어? 유산을 안 주시겠대. 친아들도 아니면서 까불지 말라는 거야. 인숙이 도끼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래? 친아들이 아니라서 버리시겠다?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지. 정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력한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 유산이고 뭐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순희 씨를 만나러 가기 위해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저지른 폐륜에 순희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가 거실로 나오자 식탁 위에는 인숙이 챙겨둔 아침 식사와 함께 건강 드링크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숙은 평소보다 더 상냥한 목소리로 아버님을 챙겼지만 그 드링크 안에는 정호가 준비한 약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순희 씨 생각에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맛 없다. 나중에 먹으마. 영수 씨는 식사를 거르고 급하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숙이 당황하며 영수 씨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약은 드시고 가셔야죠. 이거 비싼 건데. 인숙은 기어이 드링크 병을 영수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수 씨는 귀찮다는 듯 병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사가 영수 씨를 보고 달려와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세차를 마친 기사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영수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드링크 병을 무심코 기사에게 내밀었습니다. 김 기사, 목마르지? 이거 자네 마시게. 아이고, 회장님 드실 걸 제가 어떻게. 난 생각 없다. 어서 마시고 출발하지.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병을 받아들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영수 씨를 태우고 급히 출발했습니다. 인숙은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미 차는 대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성북동 저택을 빠져나와 봉천동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변북로를 달리던 중 기사의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였습니다. 약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사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손발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제멋대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영수 씨는 차가 기우뚱거리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이봐, 김 기사, 왜 일어나? 영수 씨가 소리쳤지만 기사는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앞이 안 보인다는 기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는 굉음을 내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엄청난 소음과 함께 영수 씨의 차가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도로 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차체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찌그러진 차 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품속에 있는 낡은 지갑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희미해지는 시야 너머로 순희 씨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영수 씨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지갑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영수 씨의 의식도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찌그러진 차체 사이로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나가던 운전자들의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영수 씨는 피투성이가 된 채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호와 인숙이 헐레벌떡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이미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기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이 심각해 당장 수혈을 해야 하지만 영수의 혈액형인 RH-AB형 혈액이 병원에도 혈액원에도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정호와 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0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 한 그 희귀 혈액형인 영수 씨. 의사는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는지 물었지만 입양아인 정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아버지가 죽으면 유언장도 못 고치고 순희 씨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재산 분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정호는 피가 말랐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발을 동동 구르며 병원 측에 화를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어떠십니까? 순희 씨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 요양 중이던 순희 씨는 영수의 사고 소식을 뉴스 속보로 접하고는 환자복 위에 겉옷만 걸친 채 민준과 함께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순희 씨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또 기어와? 당장 안 꺼져? 하지만 순희 씨는 정호를 뿌리치고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피가 모자라다면서요. 이 아이가 헌혈할 거예요. 이 아이 혈액형이 RH-AB형입니다. 순희 씨가 민준의 등을 떠밀며 외쳤습니다. 정우와 인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배달 할망구 손자가 아버지랑 똑같은 희귀 혈액형이라니 말도 안 되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민준을 급히 체열실로 데려갔습니다. 민준은 영문도 모른 채 얼떨떨해 했지만 사색이 된 할머니와 위독하다는 회장님을 위해 묵묵히 검사에 응했습니다. 잠시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했습니다. 민준의 팔에서 붉은 생명이 튜브를 타고 영수 씨의 몸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순희 씨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저 안에 누워있는 사람과 밖에서 피를 나누고 있는 아이가 어떤 사이인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 순희 씨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정호와 인숙은 도무지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멍하니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다는 말에 순희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호와 인숙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짙게 깔렸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영수 씨의 곁에는 순희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죽다 살아난 영수 씨를 보며 순희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영수 씨는 힘없는 손을 들어 순희 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팔에 작은 반창고를 붙인 민준이 영수 씨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영수 씨는 자신을 살린 게 이 청년의 피라는 이야기를 듣고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희귀 혈액형을 가진 아이. 영수 씨의 시선이 민준의 팔에 머물렀습니다. 반창고 옆으로 걷어올린 소매 아래 작고 붉은 반점이 영수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팔 안쪽에도 똑같이 찍혀 있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인 붉은 반점. 그것이 민준의 팔에도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희귀한 혈액형, 그리고 유전된 반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순희 씨를 불렀습니다. 순희야,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순희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내 핏줄 맞지? 순희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자 영수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0년 전 전쟁통에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자신의 핏줄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민준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 새끼, 내 손주였구나. 민준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 했지만 할머니와 회장님의 눈물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엿듣고 있던 정호와 인숙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친손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자신들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영수 씨는 퇴원하자마자 극비리에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99.9% 친자관계 성립,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 앞에 영수 씨는 감격의 눈물을 삼키며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을 누릴 새도 없이 성진그룹의 메인 서버가 또다시 붉은 경고등을 켜며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해서 회사의 모든 업무가 올스톱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영수 씨는 링거 바늘을 뽑아 던지고 곧장 회장실로 직행했습니다. 정호는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전화기만 붙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의 서슬퍼런 눈빛에 정호는 사색이 되어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영수 씨의 호출을 받은 민준이 급히 상황실로 달려와 익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복잡한 암호 코드가 순식간에 해독되었고 붉게 물들었던 화면은 거짓말처럼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복구를 마친 민준은 영수 씨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서버가 뚫린 건 외부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 시스템 자체가 썩어 있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민준은 모니터에 실제 설치된 장비 목록과 구매 영수증을 비교해 띄웠습니다. 장부상에는 수백억 원을 들여 최고급 장비를 샀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폐기 직전에 고철 덩어리들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수 씨는 즉시 비서실장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감사팀 총동원해서 정호가 결제한 모든 서류, 자금 흐름, 낱낱이 파헤쳐.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가만 안 둔다. 며칠 뒤 비서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서버 장비 횡령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수년간 정호가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회삿돈은 천문학적인 액수였고 그 돈을 세탁하고 관리한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 인숙이었습니다. 하청업체 납품 비리, 인사청탁 뒷돈, 법인 카드 유용까지 두 사람은 회사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거머리처럼 배를 불려왔던 것입니다. 영수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정호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내 놈들이 사람이냐? 내 눈과 귀를 막고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아, 아버지, 오해입니다. 이건 다 실무진들이. 정호가 비굴하게 변명하려던 찰나 회장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운전기사 김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머리에 붕대를 감은 김 씨는 힘겹게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영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국과수 감식 결과입니다. 사고 당일 제가 마셨던 그 음료수에 과다복용 수준의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답니다. 영수 씨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 인숙이 끈질기게 자신에게 쥐어주었던 바로 그 작은 보온병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 씨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놈들이 나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구나. 나한테 그 약을 먹여 미치광이 치매 노인으로 몬 다음 나를 내쫓고 회사를 삼키려 했던 거야. 영수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마시고 운전 중인 김 기사에게 주는 바람에 약 기운이 돈 김 기사가 정신을 잃어 그 큰 사고가 난 게야. 내 놈들의 더러운 탐욕 때문에 우리 둘 다 죽을 뻔했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회사를 갉아먹은 거대 횡령, 아버지를 치매로 몰려 했던 폐륜,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까지. 영수 씨는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이놈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 영수 씨의 불호령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준이 찾아낸 비자금 파일, 비서실장이 밝혀낸 횡령 내역, 그리고 기사의 증언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호와 인숙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어 수갑을 찼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정호가 울부짖으며 영수 씨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지만 영수 씨는 매몰차게 발로 차버렸습니다. 내 눈앞에서 치워라. 다시는 내 자식이라 부르지 마라. 내 호적에서 파버릴 것이다. 두 사람은 끌려나가며 서로 내 탓이라며 추악하게 싸워댔습니다. 결국 정호와 인숙은 횡령과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40억 원 상당의 청담동 고급 빌라는 경매로 넘어갔고 3천억 원에 달하는 그룹 지분은 전액 몰수되어 국고와 사회에 환원되었습니다. 몇 년 후 출소했지만 갈 곳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 정호는 지방 하청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로 인숙은 식당 설거지 보조로 전전하며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순희 씨에게 했던 거지 같다는 모욕을 그대로 돌려받으며 처절한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악연이 정리되고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물러가고 세상은 다시 연분홍빛 벚꽃으로 뒤덮인 4월이 되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오후, 영수 씨는 순희 씨를 성북동 자택의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정원에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들이 바람을 타고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평소답지 않게 안절부절 못하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대기업 회장이었지만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여전히 25 순수했던 청년의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순희 씨가 곱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정원에 들어서자 영수 씨의 입가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수 씨,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정식으로. 순희 씨가 물었지만 영수 씨는 헛기침만 하며 뜸을 들였습니다. 순희야. 영수 씨의 목소리가 벚꽃잎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가 전쟁통에 헤어지고 서로 죽은 줄만 알고 산 세월이 무려 50년이다. 순희 씨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 동안 너 혼자서 우리 핏줄 지키느라 그 고생을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영수 씨는 순희 씨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시간들을 보상해주고 싶어. 영수 씨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순희 씨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무려 3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리고는 50년을 품어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랑 결혼해 주겠니? 남은 생은 단 하루도 떨어지지 말고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서로 얼굴 보면서 그렇게 살자. 그것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묵직한 진심이 담긴 청혼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영수 씨.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두 사람은 흩날리는 꽃비 아래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50년 전 피난길의 어둠 속에서 놓쳤던 손을 환한 봄날의 햇살 아래서 다시 꽉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성진그룹 본관 정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 대신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야외 예식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새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어 70대의 신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왔고, 영수 씨는 말끔한 턱시도를 입고 연신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곁에는 누구보다 든든한 증인 손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성진그룹 최연소 보안이사로 발령받아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고, 영수 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곧 미국 유학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맞잡은 주름진 손을 보며 민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고생 끝이에요. 오래오래,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셔야 해요. 민준의 축하와 함께 하객들의 힘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분홍 벚꽃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단했던 순희 씨의 삶에도, 외로웠던 영수 씨의 삶에도 마침내 영원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죠. 끊어진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단단히 묶고 있었고, 핏줄이라는 건 속일 수 없어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를 지키려던 민준군의 그 예쁜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같은 눈부신 봄날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아직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나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년을 돌아 다시 만난 두 분처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고 억울한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날이 꼭 올 테니까요. 두 분이 맞잡은 손 놓지 않고 남은 생은 꽃길만 걸으시기를, 그리고 민준 군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저 정희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희가 더 힘내서 좋은 사연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